안녕하세요. 새롭게 게임 캔버스에 합류한 기획강사 패트릭입니다. 저는 게임 기획자로 7년 이상 일했고 주력 분야는 레벨 디자인이며 시스템, 몬스터, 캐릭터 기획 등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구글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모바일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 경험이 있고 이외에도 PC, 콘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1대1 과외 강사로 NC, 넥슨 라이브 본부 등 여러 회사에서 학생을 취업시킨 경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회사에는 제 학생이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게임 캔버스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원으로 되돌아와서 선생님이 되다니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획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경력자가 신입으로 돌아가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 10가지입니다. 사실 저의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저의 실수들을 교훈 삼아 만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실수들을 교훈 삼아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개발 가능한 문서라는 말에 너무 휘둘린 것. 처음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만든 문서가 개발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개발 가능한 문서를 쓰셔야 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업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개발 가능한 문서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획서는 추상적으로 쓰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획서를 추상적으로 쓰는 방식은 업무 효율이 빠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기획적 버그들에 대처하기가 좋아요. 이런 경우는 프로그래머나 아트 작업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게임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들면서 FGT나 CBT를 하게 되면 게임이 어차피 변하거든요. 이럴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기획자가 기획 의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하고 기획서에 명시해두지 않아도 구체적인 기획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신규 개발에서 매우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테이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UI도 픽셀 단위로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기획자가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물론 기획서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무언가 수정을 하면 손이 많이 가지만 마이크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라이브에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개발 가능한 문서라는 건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폭포를 준비할 때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쓸 건지 추상적으로 쓸 건지 결정하고 쓰셔야 해요. 이런 부분 없이 그저 개발 가능한 문서라는 추상적인 가치에만 매달리게 되면 게임이라기보단 기계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의 경험을 우선해두지 못한 것. 게임을 만들다 보면 기능을 만드느라 바빠서 게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플레이어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게임 회사에 막 입문한 초보자분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획서 쓰기 바쁘고 적응하기 바쁜 신입 기획자들에게 플레이어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신경 쓰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획서는 항상 리젝트를 당할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는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정리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 문서를 꼼꼼하게 읽고 적어두세요. 방향성과 관련된 문서에는 그 게임의 기조이며 핵심적인 재미 요소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핵심 재미 요소를 이루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관을 이루는지 생각하며 기획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내가 기획한 작업물이 다른 컨텐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놀게 됩니다. 툭 튀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획팀장님은 여러분의 기획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예요. 만약 팀의 핵심 방향성 문서가 없다면 회의 시간에 하는 말을 잘 들어두시고요. 팀장님께 질문도 많이 던지셔서 핵심 재미 요소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망한 게임 쳐다도 안 보면 그 게임처럼 망한다. 레퍼런스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3년차쯤 되었을 때 깨달은 것. 망한 게임이라고 쳐다도 안 보면 우리도 그 게임처럼 같이 망한다. 이건 실패한 게임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게임의 실패 여부는 기획적 요소 이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에 의해 좌우돼요.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그 컨텐츠의 기능적 요소와 어떻게 사용자의 감성을 창출해내는가입니다. 이게 그래픽이나 작동 방식 등은 게임마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마다 그 컨텐츠의 쓰임이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는 플레이어의 감성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게임에서 배터리를 하나 충전한다고 칩시다.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3초가 걸리고 3초 동안 이동 속도가 10% 느려지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RPG에서 그리고 슈팅에서 서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직접 그 게임을 해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3초라는 그 시간이 RPG에선 보통 꽤 긴 시간이지만 슈팅에서는 킬이 일어나며 상황이 종료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슈팅 게임에서 TTK, 즉 상대와 조우하여 킬이 일어나는 게 1, 2초 정도거든요. 이런데 우리 게임에 그대로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는 레퍼런스를 찾을 때 최대한 많은 게임에서 최대한 많은 감성을 추려내고 그걸 통해 우리 게임에 맞는 길을 찾아내야 해요. 저는 레퍼런스를 10개 찾지 못하면 기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레퍼런스 찾기 및 분석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 꼭 레퍼런스를 많이 찾고 깊게 분석하세요. 네 번째, 엔진 공부 미리미리 해둘걸.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기획자 기준으로 게임 엔진은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시스템하고 컨텐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사실 신입들이 면접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엔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알게 돼요.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텐츠가 무엇인지. 내가 무언가를 기획했는데 UI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가 외부의 그래픽 데이터를 불러와서 엔진이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그 대상을 작동시키고 있다면 그건 컨텐츠죠. 이 설명이 어렵나요? 그럼 엔진 공부를 시작하세요. 다만 엔진 튜닝이나 엔진 프로그래밍 같은 어려운 개념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만 이해해도요, 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책 추천 컨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해도 좋겠네요. 저는 이걸 회사에서 구르면서 배웠어요. 따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미리미리 해두시면 회사에서 고생하며 배우지 않고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퇴근 눈치 보지 않기. 잠을 잘 자야 일을 더 잘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퇴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임업계에 야근이 많죠. 대부분의 야근은 원인이 빌드 테스트입니다. 빌드란 작업자들이 작업한 작업물을 한데 모아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나오는데 오래 걸릴 뿐더러 이상하거나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빌드를 해야 해서 근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대기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건 꼭 필요한 야근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야근은 그냥 옆 사람이 안 가서 눈치 보는 야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야근은 결국 다음날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요. 저도 잠을 많이 잔 날과 잠을 못 잔 날 업무 효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잠을 많이 못 잔 날은 기획서를 한 장 쓰기도 힘든데 잠을 많이 자는 날은 미친듯이 기획서가 잘 써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빠르게 나온 회사는 제가 눈치 야근을 했던 회사이고 제가 제일 오래 다닌 회사는 눈치 안 보고 퇴근하는 회사였어요. 물론 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일정을 늘려야 합니다. 일정이 짧은데 퀄리티가 높길 바라는 것? 그것은 그냥 욕심입니다. 여섯 번째, BM부터 생각했던 것. 다음으로 하는 후에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하는 상상부터 한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BM. 그래요. 회사는 돈 버는 곳이고 BM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유저가 모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접속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접속하게 만들지 생각하며 기획을 하나요? 물론 그렇다고 하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소한 부분에서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간단하게는 버튼을 못 찾아서나 길을 못 찾아서부터 전투 조작이 너무 복잡하다든지 유저들에게 내가 직접 만든 것을 공개하고 테스트를 받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을 적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 부분을 간과한 채 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지갑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꼼꼼한 테스트와 직접 관찰을 통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기획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보세요. 일곱 번째, 완벽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한 것. 완벽주의는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테이블을 관리할 때 완벽주의는 필수 불가결한 역량 중에 하나죠. 저 역시 테이블을 틀려보기도 하고 또 누가 틀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훌륭한 기획은 오히려 완벽함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제 아무리 뛰어난 기획자라도 유저들의 반응과 행동을 모두 예상할 순 없죠.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기획자는 만드는 것마다 대박이 나야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용이하게 설계해야 돼요. 완벽하게 기획서를 써보겠다고 하다가 고치는 상황이 오면 멘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심지어는 자신의 기획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기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획자는 완벽하게 유저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발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게 확장성 있는 설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할머니와 초등학생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획서. 이전 회사에서 기획서를 쓰고 나서 프로그래머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보험 약관이에요? 이렇게 작게 적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기획자는 기획서를 쓰는 사람이고 프로그램 팀이나 아트팀은 기획서를 읽어야겠죠. 그런데 기획자는 기획서를 쓰기만 하면 끝날까요? 기획서를 읽기 힘들게 써놓고 상대에게 안 읽었다고 책임을 돌리는 건 협업이 아닙니다. 제가 흔히들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할머니와 초등학생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획서. 이 개념은 당연히 비유적인 개념이죠. 자,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는 글자가 작으면 읽기 힘드시죠? 여러분이 쓰는 기획서를 할머니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글자 크기가 잘 보일까요? 글자 크기와 간격은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수업 때 할게요. 2번째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획서를 써야 해요. 초등학생은 어때요? 초등학생은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해요. 즉, 기획자는 질문 폭탄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 개념을 생각하고 기획서를 쓸 때와 그렇지 않고 기획서를 썼을 때 인정받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기획서를 그냥 쓰지 마세요. 쓰고 나서 읽겠지 라며 동료에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9번째, 지나친 평판 관리. 평가. 아마 신입분들이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막 학원을 졸업한 나를 레퍼런스 체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누군가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업계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은 일을 같이 안 해보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순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게임업계 분들은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신입 때 지나친 평판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업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평판 조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분들도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좋으면 얼마든지 취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두가 악평만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일에 충실하면 평판이 좋습니다. 또한 평판 자체가 취업의 핵심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일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인 업계 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겁먹지 마세요. 10번째, 게임 캔버스를 2년 차에 한 것. 여러분은 게임 캔버스를 언제 하셨나요? 다른 학원을 다니시다가 아셨나요? 아니면 먼저 알고 오셨나요? 제가 취준생일 때는 아쉽게도 게임 캔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찾고 알아보고 공부를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첫 취업을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를 이용한 던전 기획서와 개발 일정표, 데이터 테이블, 역기획서로 구성해서 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디터로 혼자 맵을 만들면서 놀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혼자 공부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기획은 문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을 독학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물론 저도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별로 배운 건 없고 제대로 기획의 기초를 다닌 건 게임 캔버스를 다니면서부터였죠. 저는 레벨 디자인 과정을 수강했었고 손철민 강사님은 저에게 게임 업계에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레벨 디자이너로 만들어주셨어요. 게다가 구본일 강사님은 본인 반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단련시켜 주셨죠. 이 학원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진심입니다. 저 역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 패트릭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음 해보는 유튜브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